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2월의 핫클릭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릭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원희 형님, 짜장면 좋아하세요? 아우, 짜장면은 제 인생 소울푸드입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뭐 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짜장면 먹을 때 유독 이 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짜장면 약간 좀 걸쭉하게 돼서.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양념에 침이 많이 닿을수록 이게 물이 잘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이 짜장면에서 물이 발생하는 거는 단순하게 침 때문만은 또 아니에요. 아니 나는 무조건 100%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침 때문인 건 맞는데요. 네.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짜장면을 먹을 때 또 이게 침이 전혀 안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침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도 있고 네. 또 짜장소스에는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전분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소스 안에를 보면 뭐 양파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여러 가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수한 현상, 이 현상이 이제 물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 또 이 먹는 얘기로 시작하니까 배고파가지고 꼬로록 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내 배 속에. 이거는 이제 뭐 배꼽시계. 이거는 배꼽시계. 네.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이제 김치를 담글 때 그리고 식물이 땅 속에 물을 끌어올릴 때 네. 뭐 거의 뭐 우리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 하니까 감이 살짝 올 듯 말 듯 하는데요. 네. 아,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현상 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삼투 현상. 삼투 현상. 아,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삼투압. 아, 그렇죠. 아주 익숙한 용어죠, 그죠? 네네. 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은 이 소금 때문에 물이 빠져나와서 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추뿐만이 아니라 오이도 그렇고. 맞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빨래 짜듯이 이렇게 짠다고 해서 물을 제대로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채소의 수분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바로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삼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정의를 해본다면 네네. 이 막을 경계로 두 용액의 농도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투과성 막을 이 기준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짜장면에 생기는 물은 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 닿으면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효소가 이 짜장 소스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이 전분, 그러니까 녹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네. 엿당이 분해되면서 전분이 머금고 있던 그 물이 자연스럽게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해된 엿당의 그 농도가 짜장 소스의 당의 농도를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짜장 소스가 좀 이제 고농도의 당 성분이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채소로부터의 수분들이 이제 이 반투과성 막을 쫙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채소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막을 통과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채소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는 속도가 물의 양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빨리 호록 먹으면 물이 적게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네, 진짜. 네. 이런 물질들을 이 수소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냐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소 에너지 이럴 때는 뭐냐면 요 바깥에 전자끼리 결합했다 빠졌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은 요 전자의 궤도를 이렇게 잘라내고 핵끼리 이제 마주치게 해가지고 요 결합을 할 때 우리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 기체 상태에서 보면은 요 전자하고 이 핵이 굉장히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궤도에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핵끼리 만나게 하려면 요 궤도를 잘라줘야 되고, 요 궤도를 잘라 놓으면은 요 전자가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이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핵하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 상태로 이 구름처럼 모아둔 이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양 같은 그런 큰 별들은 뭐냐 하면은 그 핵 안에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소 핵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 경우는 그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헬륨 핵은 태양 규모에서는 그 핵융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주에 떠 있는 이제 수소 풍선인데 그 수소들이 이제 헬륨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헬륨 풍선으로 바뀌면 이제 태양은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합니다. 태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소양은 한 100억 년 정도 쓸 수 있는 수소양인데 이미 한 46억 년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 썼고요. 나중에 이제 반 정도가 남은 걸 가지고 이제 태양이 수명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그렇게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릇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 안에 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넣어가지고 1억 5천만 도 정도를 올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력이 강한 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장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의 온도를 더 높여줘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 요것의 반응이 다른 반응도 많이 있는데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 핵융합 발전소 쪽으로 가는 그 반응은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발전소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하면 헬륨하고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 중성자가 여기서 나오면은 얘는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나오면 이 벽이 그 내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내벽을 3겹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겹에 많은 에너지를 다 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놓고 총을 막 쏘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 영화에 본 것처럼요. 그러면 뒤에 물 채널을 통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고요. 그리고 이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판에다가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를 합니다. 2차 전지나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리튬을 발라놓으면은 여기서 힘이 약해진 이 중성자가 리튬하고 만나면 삼중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삼중수소를 다시 이제 요 플라즈마 상태, 다시 말하면은 자기장 그릇 안에 집어넣어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발전소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는 바깥에서 우리가 가공하고 이제 수송하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수소와 리튬을 연료로 하고요.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온에서도 자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정구 박사의 기술. 그의 기술은 산업계의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BR이 한 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기술 이전 받은 그 내용. 이정구 박사 팀의 기술은 이미 연구실 수준을 벗어나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술 이전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기술 이전해가지고 지금까지 100% 수입에 의존하던 히토 연구 자석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미팅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그런 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히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인데요. 이정구 박사의 기술 덕분에 2021년 모토용 히토류 자석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인 연 1,860억 원 중에서 총 80% 정도까지 국산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재료연구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라든지 생활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계의 인정을 받아 기술 이전도 마무리하고 자석의 성능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이정구 박사. 하지만 그도 개발 초기부터 모두의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오지움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오지움을 세륨으로 아주 그 가격이 싸고 풍부한 원소로 치환하는 연구가 한 6여 년 전에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논문을 보고 주위에 한번 그 이쪽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마 그건 힘들 거야 라고 다들 의견 주셨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고 치열한 히토류 자원 경쟁에서 한국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히토류를 저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냐, 한번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어떤 확신과 오기도 일부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저희들이 5년 정도 그 연구에 몰입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특성의 자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열망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우주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의 한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비행자세 제어 기술, 드론, 3D 프린팅 등을 발판으로 한 뛰어난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스타트업은 2017년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의 임무를 지구에서 시험하기 위한 드론을 제작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우주 탐사용 달 탐사 로버 개발에 전력 투구 중인데요.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 모두 20대 청년들로 이들이 의기투합으로 개발 중인 국내 최초 로버는 돌기 모양의 바퀴가 달린 형태. 달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제작 중입니다. 고무가 우주 환경에서는 정말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가 들어간 이런 현관 장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메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안에 이제 보시면 한쪽 다리가 들리면 왼쪽 이제 반대쪽이 이렇게 양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험지나 이런 것들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안에 내부의 현관 장치가 좀 독특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달 착륙선의 중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기가 작아야 한다는 걸 감안해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륜 형태의 이 로버는 언덕 같은 험지 구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로버로 달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해 제작했습니다. 바퀴가 2개인 이륜 로버는 폭 30cm 정도의 크기로 기동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더 많은 로버가 우주 탐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최초 로버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이곳에선 그날을 대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달의 특별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로버를 제작하는 게 관건인데요. 나사에서 제공하는 인공 월면토와 토양을 섞어 달 토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달 토양은 지구 토양과 비교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입자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최대한 이와 근접한 환경을 만들어 직접 제작한 로버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페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립 페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우리 손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전쟁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특히 무장 및 연료 탱크 등을 반매림 및 부분적으로 숨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여 적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떨어져 있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고, 공대지 무기는 최대 500여 km 떨어진 목표물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화력도 갖추었습니다. KF-21은 한국 항공산업 발전과 자주 국방력 강화의 또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KF-21 항공기는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F4, F5 전투기에 대한 대체를 목적으로 개발된 현재는 4.5세대급의 항공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항공기는 미래 전장을 책임질 수 있는 5세대, 6세대까지의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고려가 된 항공기가 되겠고, 현존하고 있는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는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최신의 무장을 거의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망토 재료라는 건 2단계가 아니라 뭐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2세대 스텔스 비행기를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2세대 스텔스 비행기는 뭐야? 바로 뭘 쓰는 거예요? 투명망토 재료를 써가지고 완전히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미국, 중국이 주가 돼서 하고 있어요. 투명망토 재료에 대한 아까 원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급속도로 이제 그거를 투명망토를 구현해내기 시작했어요, 재료를.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이게 마이크로파의 영역에서의 투명망토 재료예요.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가시광선용이 아니라 마이크로파에, 그러니까 가시광 그 용도에 따라 어느 주파수 용도냐에 따라서 눈에는 다 보일 수가 있다고. 스텔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이크로파용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계산하고 실험 만들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투명망토 재료라는 게 우리 원자 결정 이런 거하고 똑같다. 요 무슨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게 하나가 뭔가 하니 투명망토 재료의 유니셀이라고, 단위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셀. 우리 결정으로 말하면 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자. 그런 게 수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데, 그 한 유니셀을 보면은 무슨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 길쭉한 게 하나 있잖아. 입실론을 조절할 수 있는 전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고, 미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그란 게 뭔가 하니 유명한 전기 공명기에 이게 전자기학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그 다음에 작대기는 뭔가 하니 우리 암페아의 법칙 있지? 백스웰 방정식에서 도선이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 자장이 생기지. 그래서 저 막대기가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뭐야? 미우, 이 시스템에 미우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그래서 컷와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요소예요. 투명망토 재료에.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거는 뭔가 일렉트릭 레조네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투명망토 재료에 전기 공명기라 그럴까? 뭐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실론하고 미우를 조절하는 수 있는 요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전기적인 요소와 자기적인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주파수에서 작동을 해? 5GHz에서 작동하게 설계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첫 번째 나온 투명망토 재료가 뭐 5GHz만 연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한번 저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 이제 주파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처음이라서 한 주파수에 대해서만 작동하게 만들었다고. 거기서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둘 다가.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여러 주파수에 이렇게 변화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었고, 광대역 넓은 주파수에서 그러니까 멀티 프리퀀시, 그러니까 다중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주파수 영역에서,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거 있지, 광대역에서 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나온 거는 이렇게 한번 시범만 보인 거예요. 시범만. 이게 인류 최초의 메타물질 재료고, 근데 이 가시광선용이 아니라 눈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투명망토, 그거 진짜 투명망토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이크로파이 영역에서의 투명망토가 되는 거예요. 이지스는 제우스가 딸인 아테네에게 준 어떤 창도 막아낸다는 방패를 말합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의 가공할 미사일로부터 항모 전단을 보호할 수 있는 미방호용 순양함, 구축함 등을 이지스라고 부르며 유래됐는데요. 우리나라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수직 발사대에 장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은 분당 50여 발까지 발사가 가능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해군의 크기, 목적에 따라 세종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광개토 대왕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8,200톤급인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 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스텔스 기능도 진일보했는데요. 특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과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탑재하여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해군의 전략이라는 것은 해군이 곧 국력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해군은. 그리고 실제로 20세기까지 해군력이, 해양력이 그 나라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와 동해의 해양 작전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작전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소재연구기관. 이곳에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고성능 자석을 개발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게 네오지움 히트 자석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 자석에서 가장 센 자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에서 경량 소형화를 위해서 현재 가장 많이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석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쓰일 정도로 실생활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전기자동차와 드론, 로봇 등 첨단 IT 기기의 모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자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석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두 분이서 한번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긴 천 가방에 자석을 넣고 붙인 다음 양쪽에서 잡아당긴 결과 가방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자석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천 가방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요? 힘을 주어 가방을 찢어보지만 가방은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찢어지는 것 찍었어요? 이 자석의 세기는 보통 지구 자기장이 5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 같은 경우는 표면 자장이 1.4 테슬라니까 약 1000만 배 정도 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석은 먼 거리에서도 쇠붙이를 끌어당길 정도로 엄청난 자력을 자랑하는데요. 완벽해 보일 것만 같은 이 자석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자석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지금 붙어 있는 쇠구슬이 다 자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열을 가하자 자석에 붙은 쇠구슬이 줄줄이 떨어지는 모습. 이처럼 자석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완할 소재가 필요하죠. 아무리 강력한 자석이더라도 고온의 환경이 되었을 경우에 자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자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토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는 구동 시 1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자석을 전기차 구동 모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히토류 원소를 첨가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히토류의 일종인 TB,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근데 토뷴은 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그게? 좀 가격이 변동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략 1kg당 230만 원 정도 하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도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